도시에 어둠이 내리고 하루가 끝나는 시간. 바쁘게 하루를 보낸 사람들에게 퇴근길 한 잔은 달콤한 유혹입니다. 술 한 잔을 통해 잠시 나를 돌아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사람이 모인 곳엔 언제나 술이 있고 그 술잔엔 모두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저마다 다른 삶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각자의 술을 즐기는 사람들. 그들의 술 빚는 인생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과 업무에 지쳐 피곤한 몸으로 돌아온 회사원 유주원 씨. 직장이란 전쟁터에서 돌아와 지쳐 있지만 그래도 이 순간이 행복한 이유가 있습니다. 집에 온 순간부터 어느 곳에도 얽매이지 않은 채 직장인 유주원이 아닌 인간 유주원의 시간이 펼쳐지기 때문인데요. 퇴근 후의 시간은 오로지 저한테 투자해서 시간을 좀 보내는 편인 것 같아요. 밀린 집안일도 하고 못 봤던 드라마도 좀 보고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청소도 하고 못했던 것들도 하고 가장 많이 하는 거 드라마 보는 거. 요즘 그녀를 즐겁게 해주는 건 집에서 드라마 보기. 특히 술에 죽고 술에 사는 여성들을 그린 드라마에 푹 빠져 있습니다. 동병상련의 마음일까? 자신이 드라마 속 주인공이라도 된 듯 요즘 들어 종종 술을 찾게 된다는 주원 씨. 이렇게 혼자 즐기는 맥주는 하루 종일 쌓였던 스트레스를 잠시나마 잊게 해줍니다. 가볍게 나 홀로 즐기는 한 잔의 술은 오직 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줄 수 있는 보상 같은 것이며 동시에 다음 날 또 일을 활기차게 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되어주는 그런 것 같아요. 퇴근 후 혼자서 술을 마시고 혹은 자신만의 취미를 즐기며 홀로 가볍게 술을 즐기는 사람. 일명 혼술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한 잔의 위로를 주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주원 씨처럼 혼술을 즐기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한국농수산식품의 2020년 주류시장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월 평균 음주 빈도는 9일로 2019년 8.5일보다 0.5일이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대규모 모임보다는 집에서 조금씩 즐기는 혼술이자 홈술 트렌드가 자리 잡으면서 음주 빈도가 늘어난 것입니다. 또한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20대 성인 남녀 9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참가자의 70% 이상이 혼술을 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처럼 음주 빈도와 혼술족이 늘어남에 따라 술 소비 트렌드 역시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이제 지인들이랑 같이 이제 퇴근하면 어울려서 호프집 가서 이제 한 잔도 하고 이렇게 주로 그랬다면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집에 와서 혼자 이제 혼술을 좀 즐기는 편이에요. 우선 혼술이라는 것의 매력은 저 혼자 온전히 저에게 신경을 쓸 수 있고 편안하게 뭐 어떤 자세든 어떤 걸 하든 이제 맥주를 이제 손에 들고
편안하게 마실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매력이 있죠. 이곳은 주택가 골목에 위치한 한 칵테일 바. 안쪽으로 들어서면 인기 작가들의 서적부터 전문 잡지까지 온갖 책들이 눈에 보이고 구석에 있는 버튼을 누르자 책장이 열리며 술을 마실 수 있는 테이블이 나타나는데요.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책과 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겐 아지트이자 퇴근길 술 한잔하며 홀로 독서를 즐기고 싶은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메뉴판에는 책 속에 등장하는 술과 글귀들이 적혀 있고 손님들은 술을 마시며 마치 소설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책들에 술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다가 나오는 술이나 궁금한 술을 여쭤보고 만들어 달라고 할 수 있고 그 술을 값게 마시면서 책 속의 주인공이 된 느낌으로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조금 더 몰입력 있게 책에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칵테일을 한잔하면서 술을 한잔하면서 책을 읽을 때 좀 더 집중이 되는 편이고 책을 읽을 때 그냥 텍스트를 읽는 게 아니라 뭐 그 장면을 좀 상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어울리는 분위기를 머릿속으로 상상을 많이 하면서 읽는 편인데 그럴 때 음주 독서가 도움이 돼요. 주택 창고로 쓰이던 곳을 개조해 책과 술이 만나는 문화적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정인성 대표. 그는 책을 집필한 작가이기도 한데요. 본인이 매일 가고 싶은 술집을 만들고자 음악과 책, 그리고 술이 있는 이곳을 만들었습니다. 술이란 것은 대체로 이제 밤에 마시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밤에 뭔가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 특히 책 같은 걸 읽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훌륭한 그런 매개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술이란 게 적당히 많이 취하면 절대 안 되겠지만 적당히 취하면 뭔가 그런 숨겨진 감수성이나 그런 창의성이 더 도출되기 때문에 특히 책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문학 같은 책이나 예술 같은 책은 특히 술과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술보단 오히려 책에 취해 있는 손님들. 술을 마시면서 그 술이 등장한 책을 읽을 수 있고 그 술을 바로 주문해서 마실 수 있는데요. 술과 음악, 그리고 책이 묘하게 어울리는 이곳의 매력은 따로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도 가끔 하루를 정리할 때 와인이나 맥주를 한 잔씩 마시는 편인데 혼자서 한 잔 정도 마시는 거는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하루 동안 쌓아왔던 감정을 가다듬기에 좋은 기제가 되는 것 같아요. 많이 과하지만 않는다면. 빠르게 바뀌는 술집 트렌드만큼 술 문화의 트렌드도 바뀌고 있는데요. 수많은 와인과 세계에서 생산된 주류들을 판매하는 이곳. 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맥주를 공부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사실 원래 술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이제 20살 때 여러 맥주를 마셔보고 싶어서 맥주에 대해서 혼자 알아보다가 이런 기회가 있어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바로 비어 도슨트 파운데이션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모인 사람인데요. 맥주의 역사부터 재료, 그리고 맥주의 향과 색깔에 따른 맛을 배워보고 자신에게 맞는 맥주를 만들어 보면서 맥주의 맛과 스타일에 대해 알게 됩니다. 5주 동안 이 모든 과정을 이수해야 비어 도슨트 시험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 후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을 거쳐야 완벽한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예전부터 맥주를 좋아했었는데 이제 맥주를 좀 더 알고
마시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자격증을 좀 시도해봤습니다. 맥주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지금 자격증 따려는 이유는 그 맥주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나아가는 하나의 단계라고 생각해서 하게 됐습니다. 만든 이의 비법과 취향 등이 반영돼 맛, 향기, 도수가 다른 개성적인 맥주를 만들 수 있는 수제 맥주. 기호에 맞는 맥주를 찾는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수제 맥주 규모는 2021년에 급성장을 했으며 2023년엔 3,700억 원에 이를 거란 전망도 나왔는데요. 그만큼 나만의 맥주를 즐기려는 생각이 강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회식과 모임이 줄고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집에서 직접 술을 만들어 즐기는 수제 맥주가 주류 트렌드로 떠올랐는데요.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맥주를 통해 나의 삶에 재미를 더하고 다른 이에게 맥주의 진정한 즐거움을 알려주기 위해 자격증 시험까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맥주가 즐기는 음료가 아닌 함께 즐기는 문화이자 재미가 된 것입니다. 일단 시중에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없는 맥주를 새로운 맛을 찾아가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구할 수 없는 나만의 맥주 혹은 이제 다른 사람이 만든 맥주를 먹었을 때 이런 맛도 있구나 하면서 너무나 많은 맥주의 맛을 알아가는 그 재미, 그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직접 수제 맥주를 만들 수 있는 공방입니다. 일반적인 수제 맥주 공장과는 사뭇 다른 풍경에 마치 실험실을 연상시키는 이유는 개성 있는 나만의 맥주를 만들기 위해 최적화된 작은 공방이기 때문인데요. 맥주의 주 원료는 보리를 가공한 메가, 영어로 몰트라고 불립니다. 몰트에는 크게 베이스 몰트와 스페셜 몰트가 있는데 당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게 베이스 몰트, 맥주의 풍미와 색감을 위해 사용하는 걸 스페셜 몰트라고 하는데요. 맥주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몰트도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지만 대부분 자신의 기호에 맞게 섞어 맥주의 기본 베이스 맛을 잡습니다. 그렇다면 수제 맥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먼저 몰트 안에 있는 당분을 뽑아내기 위해 분쇄하는 메가 분쇄 과정, 일명 밀링이 필요한데요. 맥주 발효 및 여과, 색상, 맛 등 밀링 상태에 따라 맥주의 특성이 좌우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밀링한 몰트를 일정한 양의 물에 담근 다음에 70도 정도의 열을 가해줘서 당분을 추출하는데 이렇게 해서 추출된 것이 바로 맥즙입니다. 추출된 맥즙에 온도 조절을 하며 적정 시간에 홉을 넣어주는데요. 쓴맛을 위한 홉부터 아로마 홉까지 기호에 따라 첨가 후 25도씨 이하로 냉각시켜주는 칠링 과정을 거칩니다. 칠링 과정을 통해 적정 온도로 내려가면 효모를 첨가해주고 발효실에 저장하는데요. 그 시간 동안 효모가 당분을 먹으면서 알코올 발효를 시작하게 됩니다. 발효 과정에서 당 성분이 감소하게 되고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알코올 도수를 예측하고 맞추기 위해 비중 체크가 중요한데요. 수제 맥주의 경우엔 페트병이나 캔에 맥주를 넣기 전 설탕을 넣어줍니다. 맥주 안에 살아있는 효모가 발효 대사를 통해 탄산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빈 맥주캔에 발효된 맥주를 넣고 뚜껑을 닫은 후 일주일간 더 발효하면 오직 나만의 맥주, 나의 기호에 맞는 유일무이한 맥주가 완성됩니다. 이런 즐거움 때문인지 수제 맥주의 인기는 날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브루어리들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수백 개의 브루어리도 생겼고 코로나 시즌이 되면서부터는 전문적인 상업 브루어리보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개개인이 만들어보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기존의 맥주가 질렸다든가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스타일의 재미를 찾기 위해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주일 전에 만들었던 맥주를 드디어 맛보는 시간. 나만의 맥주 맛을 보기 위해 기다린 시간만큼 가장 설레고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시는 라거를 너무 자주 마시다 보니까 질리잖아요. 계속 똑같은 맛, 똑같은 향 이렇게 질리는데 내가 직접 원하는 재료로 원하는 향과 색과 맛을 낼 수 있다는 게 그게 되게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또 그걸 직접 마실 수 있다는 게 또 큰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맥주는 기원전 3,500년경 메소포타미아에서 발생했다고 추측되는데요. 그만큼 맥주는 오래전부터 인류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이집트는 맥주의 고향으로도 불리는 만큼 맥주를 마시는 장면이나 맥주를 빚는 장면을 고대 벽화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유명한 피라미드는 맥주의 힘으로 완성됐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피라미드 건설에 동원된 일꾼들에게 하루 평균 4에서 5리터 정도의 맥주가 제공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맥주가 적당한 영양소 공급과 노동력 상승을 불러온다는 걸 고대 이집트 사람들도 알고 있었죠. 하얀 거품에 처음엔 톡 쏘고 뒤에는 씁쓸한 맛. 이렇게 맥주는 눈과 입으로 즐긴다고 합니다. 맥주의 쌉싸름하면서 톡 쏘는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이 쌉싸름하며 쓴맛은 어떻게 생긴 걸까요? 맥주를 만들 때 맥즙을 끓이면서 홉 열매를 첨가하는데 이때 홉에 들어있는 알파산이 이소알파산으로 바뀌게 되고 이것이 맥주 특유의 향과 쓴맛을 내는데요. 또 맥주 효모에 의한 알코올 발효 과정에서도 쓴맛은 생깁니다. 이렇게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 당분이 잘게 쪼개지면 단맛이 줄고 상대적으로 쓴맛이 강해지는데요. 잘게 쪼개진 당분은 다시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알코올과 탄산을 만들어 톡 쏘는 쓴맛을 내는 맥주가 완성되는 거죠. 쌉쌀하고 톡 쏘는 쓴맛 때문에 운동을 마치고 혹은 일을 마치고 난 후 성인이라면 시원한 맥주 한 잔을 떠올린 경우가 있을 텐데요. 2013년 미국 인디애나 의과대학 연구팀은 성인 남성 49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온 음료를 15ml 마시고 15분 뒤에 뇌 활동을 촬영했고 두 번째는 맥주를 15ml 마시고 15분 뒤 뇌 활동을 촬영했습니다. 그 결과 이온 음료를 마셨을 때 비해 맥주를 마셨을 때 뇌 속의 도파민 생성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도파민은 행복감과 쾌락을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로서 매우 적은 양의 알코올임에도 불구하고 도파민이 생성된 것이죠. 참가자들도 맛은 이온 음료가 좋지만 실험 후에 더 마시고 싶어지는 것은 맥주였다고 합니다. 이는 맥주의 알코올 성분 때문이 아니라 맥주 자체의 맛이나 향만으로도 도파민이 생성돼 맥주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석처럼 끌리는 시원한 맥주 한 잔. 하지만 어떤 안주와 함께 즐겨야 건강에 해롭지 않은 것일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맥주를 먹으면요, 굉장히 고에너지의 안주들과 같이 먹습니다. 맥주 자체는 열량이 알코올에서 오는 열량밖에 없지만 먹는 양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코올도 열량을 갖고 있는 고열량 음식인데요. 여기에 고열량을 내는 안주를 먹게 되면은 우리 몸은 술도 고열량, 안주도 고열량, 즉 결과적으로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비만이 유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맥주는 그 자체에 먹는 양 때문에 열량이 가장 없는 안주인 채소,
당근이나 오이, 뭐 샐러리와 같은 것들을 먹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혼술족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술은 친구와 대화를 나누며 술잔을 기울여야 제맛이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술잔을 부딪히며 외로움을 달래는 사람들로 도시의 밤은 뜨거운데요. 직장인들의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달래주는 소주 한 잔. 퇴근길 소주 한 잔 나누며 서로를 응원해주는 직장인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소주를 한 잔 마심으로써 속에 있는 얘기를 좀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자리를 되게 좋아합니다. 아무래도 뭐 그 일 속에서 할 수 없는 얘기들을 이런 데서 들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편하긴 하죠. 근데 뭐 직장 상사로서는 사실 불편한 얘기들도 있고, 근데 또 그럼으로 인해서 서로 발전되는 얘기들이 오고 가니까 마음은 편안한 것 같습니다. 회식도 업무의 연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맞는 직장 동료끼리 서로를 응원하고 위로하며 기울이는 한 잔의 소주는 그 어떤 술보다 달게 느껴집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술, 소주. 소주는 2021년 출고 금액 기준 전체 주류 시장의 42.1%를 차지할 만큼 한국 주류 시장의 핵심적인 주종이자 술 역사에 빠질 수 없는 존재인데요. 예로부터 사람들과 희로애락을 함께 해온 소주는 우리 역사에도 종종 등장하는데 조선시대 연산군 때도 관련된 일화가 전해집니다. 조선시대 연산군의 생모 윤 씨의 폐출을 원하는 어전회의 전날, 회의 참석을 앞둔 허종에게 그의 아내는 소주를 권합니다. 다음 날 궁궐로 가던 허종은 숙취로 인해 말에서 떨어져 어전회의에 참석하지 못했고 덕분에 훗날 왕이 된 연산군의 노여움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역사적 사건에도 등장하는 소주는 현대에 이르러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고순도 주정을 물로 희석하고 감미료를 첨가한 희석식 소주와 맵쌀 등으로 만든 밑술을 담근 후 이를 증류해 만드는 증류식 소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소주 한잔 하자라고 하는데 이때 흔히 접하는 소주가 바로 희석식 소주입니다. 이제 증류식 소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쌀들을 주 원료로 해서 직접 발효하고 전통적인 증류 방식을 거쳐서 이제 한 45도의 이제 알코올을 만든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각 브랜드별로 이제 알코올 도수를 같이 조정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희석식 소주 같은 경우에는 뭐 쌀, 보리, 뭐 타피오카 등의 곡물을 이제 발효 그리고 이제 연속식 증류라는 것을 통해서 95도 알코올 도수의 이제 순수 이제 그 주정으로 이제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그 주정을 이제 각 뭐 첨가물 그리고 이제 물로 이제 블렌딩을 해서 만드는 소주고요. 일단 희석식 소주는 이제 대량 양산 그 생산이 일단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이제 그렇게 뭐 가볍게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희석식 소주는 각각의 병마다 알코올 도수를 일정하게 맞추기 위해 검사 과정을 거치는데요. 방법은 용액의 밀도를 이용하는 것. 이를 통해 모든 제품의 도수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최초로 생산된 소주의 도수는 무려 35도. 1960년대 말경에 30도로 낮춰진 소주 도수는 계속해서 순해지며 현재 제품에 따라 14도에서 16.5도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소주 도수는 왜 이렇게 점점 낮아진 걸까요? 먼저 이제 음주 문화가 과거 이제 취하는 문화에서 이제 즐기는 문화로 이렇게 변화함에 따라서 소주 역시도 가볍게 즐기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늘어나게 됐고요. 이러한 이제 환경에 따라서 소주 도수 역시도 저도와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화된 공정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희석식 소주. 폭발하는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 소주 회사들이 본격적인 경쟁을 하면서 공격적인 마케팅부터 여러 변화를 시도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소주병입니다. 처음 발매될 당시 갈색이거나 연 하늘색이던 소주병이 현재 초록색으로 바뀐 데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맥주는 이제 그 일광에 이제 노출이 되면은 이제 주질에 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갈색으로 되어 있는데, 소주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소주가 이제 1924년도에 저희 회사에서 최초로 이제 양산 소주로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갈색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스카이 블루 색상 병들이 많이 사용되었다가 90년대에 들어서는 깨끗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초록색 병이 이렇게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즐거울 때 마시는 소주 한 잔은 행복을 더해주고, 슬프고 우울할 때 마시는 소주 한 잔은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날 용기를 줍니다. 그만큼 서민을 대표하는 술이 바로 소주인데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랑 마셔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소주. 특히 어떤 음식과 마셔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더욱 사랑받는 술이기도 합니다. 소주 못지않게 오랜 시간 한국인의 사랑을 받아온 술, 막걸리. 농부가 마셔서 농주, 백성들이 즐기는 술이라서 향주, 곡식으로 빚어서 곡주. 빚는 사람에 따라, 얽힌 사연에 따라 그 이름 또한 다양하게 불렸던 술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부터 막걸리를 사랑해왔고 먹기 시작했던 것일까요? 막걸리의 기원은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고려시대 문인 이규보의 시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 옛날 벼슬 안고 떠돌던 때는 마실 것이라고는 막걸리뿐이었네. 높은 벼슬 자리에 올랐을 적엔 탁주를 마시려 해도 있을 리 없네. 과거에 급제하기 전에는 흰술인 백주, 즉 막걸리를 마셨고, 과거에 급제한 이후에는 맑은 청주를 마셨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조선 왕조실록에서는 막걸리를 던진다는 뜻의 투료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기 전날 밤, 임금이 장수들을 불러 격려하기 위해 내린 술, 막걸리. 그러나 막걸리는 한두 동이에 불과했고, 병사들과 나누고 싶었던 장군은 고민 끝에 막걸리를 강물이나 우물에 던졌는데요. 막걸리를 희석시킨 그 물이라도 병사들과 나눠 먹고 싶어한 덕장의 마음이 담긴 일화입니다. 그만큼 막걸리는 백성들의 기운을 돋아주고 병사들의 힘을 모아주는 촉진제 역할을 했는데요. 자, 막걸리는요, 술 중에서 굉장히 독특한 특성이 있는 술인데요. 우리가 막걸리를 가만히 두면 층이 분리되잖아요. 위에 알코올이 있고요. 밑에는 전분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알코올도 열량을 내지만 이 전분도 열량을 내거든요. 그래서 막걸리는 알코올 도수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열량을 낼 수 있는 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은 에너지를 내기 위한, 어떻게 보면 에너지 드링크, 제처럼 먹었던 게 바로 막걸리죠. 이처럼 오래전부터 막걸리는 평범한 일반인들에게 문턱이 낮은 친숙한 술이었던 것인데요. 어떤 재료가 들어가느냐, 발효의 방식에 따라 막걸리의 맛은 천차만별이 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맛과 멋을 가진 막걸리. 이젠 막걸리도 트렌드에 맞춰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는 중입니다. 값싼 가격으로 서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주던 막걸리에 다양한 재료가 첨가되면서 새로운 발효식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각종 과일 막걸리부터 다양한 색깔의 막걸리, 그리고 새로운 디자인 병이 출시되며
막걸리는 나이 든 사람이나 즐긴다는 편견을 깨고 있습니다. 국내의 한 편의점의 조사에 따르면 20, 30대가 전체 막걸리 매출에서 차지했던 비중은 지난 2018년 1분기 9%에서 2021년 1분기 16% 정도로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기존 막걸리 소비층이 주로 중장년층 이상에 국한돼 있었지만 이제 막걸리는 MZ세대에서도 선호하는 주류로 각광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곳은 MZ세대를 겨냥한 막걸리를 만드는 양조장인데요. 얼핏 보기엔 청결한 실험실 같지만 냉장 숙성방부터 알코올 분석 장비가 있는 분석실과 발효통과 숙성 용기까지 갖춘 엄연한 양조장입니다. 트렌디한 막걸리가 유행인 것처럼 막걸리를 만드는 시스템도 점점 간소화되고 특색 있게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세대에서의 막걸리는 농주이거나 아니면 대학생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저렴하게 많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술,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됐던 술들인데 지금은 기존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늘 마셔왔던 그런 막걸리와는 다르게 프리미엄 막걸리들이 요즘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요. 그런 고객의 니드에 맞춰서 제 나름대로 연구 개발을 하고 크래프트 막걸리로 소량씩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 막걸리의 특징은 탄산이 없다는 겁니다. 한 달간 발효를 시킨 후에 또 한 달 이상 냉장 숙성을 거쳐 천연 탄산이 거의 없는 막걸리를 생산해내는데요. 자연히 막걸리를 마시면 생기는 트름 현상이 적어서 여성 소비자들과 탄산을 싫어하는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요즘에는 그리고 특히 젊은 분들이 양조를 하시는 데는 보면은 약간 부재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과실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허브를 넣는다든지 그런 다양한 어떤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맛을 내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 취향에 맞는 술들을 조금씩 이렇게 마시면서 즐기고, 그리고 그냥 맛 이외에도 병의 모양이라든지 병의 라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구매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그 사진 찍어서 이제 SNS에 올리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젊은 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다양한 술들을 찾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심을 더하고 정성을 다해 빚은 술 막걸리. 막걸리엔 다량의 식이섬유와 유산균이 들어있어 알코올 성분만 빼면 건강에도 좋은 성분이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어쩌면 막걸리는 조상들이 지혜를 담아 후대에 물려준 술인 셈인 거죠. 그렇다면 막걸리를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안주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막걸리 속에도 영양적으로 빠져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단백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을 같이 먹어 주어서 그 안에 있는 영양적 균형을 맞춰주는 면에서 두부가 훨씬 더 적합한 면을 갖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지는 과정 중에 기름을 쓰게 되는데요. 기름은 우리가 먹는 영양소 중에 9kcal로 가장 높은 열량을 냅니다. 결과적으로 막걸리 자체도 높은 열량을 내는데 전 자체도 높은 열량을 내게 되면은 이것들은 우리 몸에서 간에 큰 부담을 줘서 지방간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걸리는 단백질을 베이스로 한 두부가 더 좋은 궁합을 갖고 있는 안주입니다. 마실 땐 좋지만 마시고 나서 항상 후회하는 것. 바로 과음 후 오는 숙취인데요. 과음 후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뜨끈하거나 매콤한 국물 요리, 바로 해장국입니다. 그렇다면 숙취는 왜 생기고
숙취엔 정말 해장국이 도움이 되는 걸까요? 숙취가 생기는 이유는 알코올 분해 과정이 느리기 때문입니다. 위장으로 들어간 술에 함유된 알코올은 혈액 속으로 흡수됩니다. 혈액을 통해 간으로 운반된 알코올은 알코올 탈수 요소에 의해 분해돼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물질로 바뀌는데요.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상당한 독성을 지닌 물질로 몸 안에 쌓이면 정신이 몽롱해지거나 어지럼증이 생기고 속이 울렁거리며 구토를 일으킵니다. 간에서는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분해하기 위해 아세트알데하이드 분해 효소를 분비합니다. 이 ALDH가 아세트알데하이드의 유일한 해독제죠. 하지만 사람의 간에는 소주 두세 잔의 산물인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대사시킬 정도의 ALDH만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과음 후 해장국을 찾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해장국에는 각종 미네랄과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어서 아세트알데하이드 분해 효소의 작용을 촉진해 숙취 해소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술을 먹고 다음날 아침에도 간은 몸속에 있는 알코올을 계속 해독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친 간을 회복시킬 때 꼭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해장국, 해장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전체적으로 고단백들을 먹는 이유가 바로 이 지친 간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해장국은 일시적 해법일 뿐 과음과 술자리를 피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인데요. 코로나19 이후 술자리가 줄어들면서 한국인의 음주량은 줄어들고 과음도 줄었을 것 같지만 오히려 의외의 결과를 보였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음주 시 하루 평균 음주량은 6.7잔으로 2019년 6.9잔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2018년 6.3잔에 비교하면 오히려 일평균 음주량이 더 늘어났는데요. 그만큼 한국인의 과음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음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술을 마시게 되면 알코올이 분해돼서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대사물질이 되는데요. 이 물질이 인체에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을 일으킵니다. 단기적으로 급성기에는 머리가 아프거나 아니면 균형을 잡지 못하는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소화기 장애로 오심, 구토, 복통, 설사도 가능하죠. 장기적으로는 간암이나 유방암과 같은 암, 또 심뇌 혈관 질환, 또 정신적으로도 우울증, 수면장애, 또 정신분열병이라든가 치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질환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술을 마시면 기억이 안 난다면 나이 탓보단 건강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필름 끊김 현상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그 해답을 알기 위해선 우선 기억이 완성되는 과정을 알아야 합니다. 일시적인 경험은 단기 기억으로 저장됐다가 쉽게 지워지고 중요한 부분만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는데 이 과정은 뇌 측두엽 안쪽에 있는 해마라는 기관이 담당하는데요. 술을 마시다 발생하는 흔히 말하는 필름 끊김 현상은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기억이 나지 않는 이유는 기억을 꺼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저장된 기억이 아예 없는 것이죠. 이런 현상이 자주 발생할 경우 일명 알코올성 치매라 불리는 베르니케 코르사코프 증후군이라는 뇌질환에 걸릴 수 있습니다. 상황 판단력 부족이나 언어력이 저하되는 의식장애부터 예전의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순행성 기억 상실과 때와 장소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인지능력 장애 등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술로 풀고 지나치게 빨리 그리고 많이 마시는 잘못된 술 문화. 거기에 잦은 회식과 술을 권하는 분위기는 알코올성 질환과 음주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자신의 적정한 음주량을 알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에 위해가 없는 암 예방이나 뭐 심혈관 질환 예방에 위해가 없는 그런 음주량을 남자는 4드링크, 여자는 2드링크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소주로 따지면 남자는 4-5잔, 여자는 2-3잔 정도에 해당하지요. 근데 최근에는 또 한 잔의 술도 뇌에는 위험하고 또 유방암 위험은 높일 수 있다고도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 술이 위험 음주라고 하더라도 부정맥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그런 보고들도 나오고 있어서 자신들의 건강 위험이 일반인의 개인적인 건강 위험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저위험 음주도 피해야 할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술은 인간이 만들어낸 천사의 음료이며 또한 악마의 음료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술은 어떻게 즐기냐에 따라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술잔에 희노애락을 담아 인생을 채우고 또 비우는 사람들. 그래서 애주가들은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인생을 마시는 거라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술을 즐기고 싶다면 절주와 적정 음주는 필수죠. 애주가와 알코올 중독자는 종이 한 장 차이일 뿐, 취하려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즐기기 위해서 마시는 것이 인생이란 술을 가장 행복하게 즐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